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기대되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렵지만, 그리고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실습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할 수 있도록 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기관들의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 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 행정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첫째,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규정들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 네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과 유사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합돼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놓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본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없더라도 이 동영상만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공책들은 꼭 구입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는 내용들이지만 이걸 공부하면서 앞으로 그걸 찾아내는 작업들. 여러분이 이제 나는 상담가를 졸업해서 사회복지 안 하고 딴 일 할 거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아니면 상담사가 되어서 이 일을 할 거다고 한다면 그 이론적 근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보는 시간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각 사회,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에 의한 대인적 서비스를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보장이나 유사한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사이스비스 이런 하는 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하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찬성이고 반대고 간에 함께 고민해 볼 주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 예산이 확보돼서 잘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 사회 속에서 점점점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모든 일자리가 다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들이 기계나 로봇이나 IT, AI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과정.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런 것들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가 좀 더 저희보다 빨리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도 많이 보는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왜? 나라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점 이 부분들 확대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유는 각 사회의 문화,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복지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근본 이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문화, 역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할 건가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각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중동에 많은 부국들이 있죠. 오일머니로 해서 이 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명절이 되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 세뱃돈도 주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빈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자원을 없이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티트무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에 의해서 그 사회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방안들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 안에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매번 제가 쪽지를 들어와서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쪽지를 확인하면 확인한 다음에 있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녀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 그리고 이상적 현실적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자녀적 사회복지를 보면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하버드 스펜스나 이런 대표적인 자유방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복지도 자녀적 복지를 하고 있죠.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족, 시장이라는 자연스러운 제도에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요. 그러니까 아동 양육이나 노인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가정과 시장으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안전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 같은 경우. 그리고 정형화된 사회복지적 노력과 활동,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의존, 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 대해서 스티그마 절을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시설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진화마을 사회적 협동 영역, 그러니까 활동 영역들은 점점 넓혀가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나 저희 임직원들의 고민들은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면 좋지만, 역설적으로 목표는 그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는 사회가 정말 멋진 사회복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또 다른 형태의 이런 문제들은 생기겠지만 사회복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적 복지하고 제도적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성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이제 예전 서울시장이 요번에 다시 놓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뭐 그 서울시장 직함을 내려놓기도 했고 그 부분이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의 논리야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 있죠. 모든 아동 7세 이상 이하의 아동들한테 뭐 지금 현재 아동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이걸 18세까지 확장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네가 올리 남니 이런 부분의 논의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뭐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의 욕구가 충돌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각 개인의 욕구 불충분이나 뭐 사회 문제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의 구조적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IMF 왔을 때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회였죠. 그러니까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가 은행원이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그분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들어서 실업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돼서 거리에 노숙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이념이나 일시적인 서비스의 조합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진 제도다. 라고 해서 복지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도적화 시켜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늘어난 예산이 줄어들기는 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구조죠. 왜냐면 여러분한테 뭘 줬는데 그걸 뺐으면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상적인 사회복지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상적인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라보는 부분인 거죠.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도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사회적 안정을 정진, 사회적 안정이 과연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뭐 정의를 보면 교육, 의료, 재활, 성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적 서비스, 공적 부조, 사회보험,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족문제 상담, 심리치료 등 사회적 안정을 정진시키기 위한 고안된 많은 활동을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사회적 안정을 어떻게 정진할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 개개인마다 사회마다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사회복지로서 사명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서 그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근데 역으로 해서 행복이 과연 뭘까요? 너도 나도 행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행복의 기준선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뭐 부가 있으면 행복하다. 얼마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행복하다. 기준선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 도달하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보고 그를 가다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를 보면 현실에서 실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현실은. 그리고 이상 및 현실적 가치의 포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적 가치에만 치중하면 현실적인 상황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 가치에만 매달리면 사회복지의 이상이나 형식적인 목적주가 불가능해져.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포용하고 그 가치들 간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복지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상황,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직의 역량, 그리고 재정, 정부,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해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이상을 쫓아가는, 이상을 보고, 목표는 조금 높게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건, 정치 여건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불리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라를 이제 정권을 잡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발전적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 사회가 갖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가치는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A한테 얼마를 투입하고 B한테 얼마 투입하고 C한테 투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똑같이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만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이나 고민들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A한테 조금만 더 하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자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B한테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많은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담배는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모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가 겹치고 제 하는 일이 아동 청소년들과 생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집, 사무실, 그리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싫거든요. 저 때문에 제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기가 제일 싫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놀고 하는 거 좋죠. 뭐 TV 보면서 뭐 저는 욕도 많이 합니다만 정신 나갔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 특히나 복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뭐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들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랄 거 아닌 거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 해야 된다. 제도적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그러니까 하나를 고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있었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하는 거죠. 건축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화도 접근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행정도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라는 부분의 합성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사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가 그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아동수당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곳이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동이. 혹시 읍면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시간이 되시면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이름도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삼안동에 보면 예전에는 총무팀, 복지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가는 사회복지라는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동사무소에 삼안동의 반이 이제 복지직입니다. 꼭 그래서 복지직만 뽑는다 이게 아니고 일반직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안에 가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김해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장년,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혈압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기를 엄청나게 사갖고 동사무소에 배치해놨습니다. 저도 삼안동에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제가 혈압을 한번 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돼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금 이제 돌봄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서도 어떠냐면 IT하고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경남도 그렇고 김해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민들이
부분적으로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스마트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직접 찾아뵙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이게 잘 계시는지. 근데 지금은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감지해서 센서로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